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세계사 탐구 3월 24일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법정에선 돼지, 그리고 궐석 재판을 받은 거머리.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갸웃거리고 이 원숭이처럼 저게 뭐지? 뭐 법정에서 돼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박수는 치긴 했는데 그럼 나도 이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표정이네요. 그래요. 이 식인 암태지 사건 재판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재판 기록, 동물 재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 관련 재판 기록들도 살펴보고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파문의 일상화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파문의 일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동물재판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이 동물재판과 중세사회, 그리고 종교적 파문의 의미, 그리고 지방분권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재판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사파를 보시면 여러분들 고개가 갸우뚱해질 거예요. 이게 법정이고요. 이 돼지가 기소당해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고, 또 이분이 변호사고 이분이 이제 검사가 되겠고요. 이제 재판장이 이제 진술 내용을 찬찬히 듣고 뭔가 기록을 남기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소된 돼지가 새끼도 같이 데리고 나왔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이 사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되고 비난받고 재판을 받으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13세기에서 18세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동물들이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당했을까요? 이것에 연이어서 동물 재판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마녀 사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좀 고민 중이에요. 이제 항상 고민이 많네요. 이번 학기는 뭐 개설적으로 고대서부터 쭉 훑어 내려오는 올라오는 그런 강의라면 다음 주에는 뭘 한다라고 딱딱딱딱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는 테마 위주로 한번 계속 한 주제를 이 강좌명이 세계사 탐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강의를 하니까 이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뭐 학생들을 만나봐야지 뭐 반응이 어떤지 뭐 좀 어려워하는구나 뭐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코로나 1년 내내 1년도 부족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벽면 수영 컴퓨터 수영을 하게 생겼어요. 여하튼 참 이 동물 재판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코로나도 그렇죠. 그래요. 제가 좀 옆으로 샜네요. 이 동물에 대한 파문
그리고 공개 엑소시즘, 사형 선고, 동물에 대한 사형 선고, 동물에 대한 걸석 재판과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회개해 보이는 서양 중세 사법 시스템의 여러 모습입니다. 그 암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신생아를 잡아먹은 돼지는 목이 졸려 죽는 사형에 처해지고, 거머리는 더 이상 물고기의 피를 빨지 말라고 정의의 명령을 받습니다. 법정에서요. 유럽에서는 거의 1000년 동안 가축과 해충의 법의 심판을 받고, 해충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라틴어로 쓰인 인용문으로 구성된 수사법에 따라 판결문이 읽혀지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아들었을까요? 식인 암돼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좋은 그림이 없어서 이런 그림만 가지고 왔어요. 이게 돼지인데 이제 목이 졸리는 교수형을 받고요. 이 사람들이 이 사형 선고를 받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당시 정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전근대 시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교수형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람들이 그 처형 장면을 직접 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구경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시체를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할 수가 없죠. 사실상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장례식을 집에서 했죠. 상갓집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상갓집이라는 것은 상가를 집에서 했을 때 얘기예요. 그렇긴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이 상갓집 이 시체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 돼지가 죽던 사람이 죽던 이 완전히 분위기가 어때요? 축제 분위기죠. 서로 보겠다고 난리예요. 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지 될까요? 신이 만든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인 짐승이 인간과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 중세시대의 동물 소송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6년 이 노르망디의 팔레즈 지역에 이 동물 재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돼지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음식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싶을 것 같아요. 아니, 돼지들이 어떻게 길바닥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수거했지? 그래요. 이 중세사회뿐만이 아니고 18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 이 도시의 거리에 인간 반, 동물 반이라고, 물론 가축이 되겠죠. 가축 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사는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근처에 산이 있을 테고 그럴 거예요. 한번 150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간다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잘 들어보세요.
예, 호랑이 소리도 들리네요. 늑대 소리, 호랑이, 밤에. 아, 그래요. 그런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제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요? 옛날에, 한 150년 전에, 서울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호환이라고 해서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갔다라는 기사도 보이고요. 이 공보 글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 동물과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음식 쓰레기를 사실상 돼지와 개가 이 음식 쓰레기 담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느 날 암돼지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신생아의 팔과 얼굴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사망했고요. 이 암돼지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재판은 무려 9일간 이루어졌고 다행히 그 재판 과정이 가장 완벽하게 그 문서 보관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동물 재판의 기소 과정과 재판 과정, 사형 선고까지 모든 기록이 일괄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죠. 이 재판이 끝난 뒤 암돼지는 먼저 팔레즈 교회에 있는 울타리 감옥에 갇히고 얼마 안 되어 목이 절려 죽은 뒤 태워지게 됩니다. 이 팔레즈의 판사는 암돼지를 사용하기 전에 사람처럼 여성 죄수복을 입혔다고 해요. 이 여성 암돼지이기 때문에 여성 죄수복을 입혔고요. 이 돼지 사회에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팔레즈 트리니티 성당에 사건의 전말을 담은 그림을 그리도록 판결하고 그 그림은 이 19세기 초반까지도 일반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고요. 그래요. 자, 사실상 인간과 거의 유사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주변에 사는 농민들에게 임금 돼지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암돼지의 사용을 보고 다시는 돼지들이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돼지들이 암돼지의 사형 집행을 보면서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가 거행된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암돼지에 의한 그 식인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또 대표적인 것이 부르고뉴에서 있었던 암돼지와 그 새끼들의 식인 사건입니다. 부르고뉴에서 비슷한 재판이 재현되었죠. 암돼지가 신생아를 먹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암돼지가 6마리의 새끼 돼지와 함께 신생아를 먹었기 때문에 도합 7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죠. 다행히 6마리의 아기 돼지는 엄마 돼지를 따라한 모방범죄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애기니까요. 미성년자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하튼 그 당시의 논리대로 하자면 모방범죄이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의해 훈방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남은 암돼지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이거를 대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적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이 훈방 조치에 대해서. 글쎄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러네요. 당시 재판 석기 기록에 따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암태지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고문을 시켰죠. 그랬더니 꿀꿀거리며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했다고 이 재판 기록에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은 오늘 우리에겐 특이하면서 동시에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과거의 일로만 보고 웃어넘기기엔 몇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동물재판은요, 대부분 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권이 영주에게 있던, 도시의 참사회에 있던, 교회에 있던, 지방의회에 있던, 죄악에 있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갸우뚱해질 것 같아요. 뭐 재판권이 한 국가에 있는 것이 무슨 영주, 도시, 교회, 지방의회, 뭐 심지어는 대학까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것 같아요. 이 중세는 흔히들 말해서 지방분권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란 말도 해당 사항은 안 되고요. 뭐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재판권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사회는 이 주권 국가가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는 한 나라가 있다고 칠게요. 거기에는 일드 프랑스를 다스리는 뭐 그것도 다 다스린다고 볼 수도 없고요. 거기에서 대학 지역은 대학 정부가, 지방의 각 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있죠. 지방의회가 혹은 도시참사회가, 교회가, 교회령은 교회가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사회를 다룰 때 뭐 별로 현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세는 어떻게 보면 이 계몽 시대에 반하는 아주 암흑의 시대로 그림을 그리죠. 그렇기 때문에 배울 것도 없는 그런 체제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현대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거는 바로 사실상 공화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왕이 존재하지 않죠.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왕을, 뭐 베네치아의 경우에는 이 도제라고 해서 이 도제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발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공화정 시스템이 마련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공화정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중세의 의미를 별로 이제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로마 공화정은 원로원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이제 공화정으로 갔기 때문에 이 원로원의 입김이 너무 강하죠. 원로원이라는 것은 귀족 의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들의 입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화정이라는 그 취지가 약간 좀 무색해요. 거기에 비하면 이 중세 시기에 이 도시, 교회, 지방이, 교회는 빠지고요. 대학은 사실상 자치권을 가지고 이제 어떤
특권 세력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수반이 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다스릴 사람을 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중세가 공화정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물론 애써 외면하더라도 뭐 사실은 사실인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에 반복이 되겠지만 이 일드 프랑스 전체를 차지하지도 못했죠. 프랑스 국왕은 그 안에 있던 교회령, 도시, 지방의회, 대학들이 모두 재판권과 세금권과 경찰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국왕은 그 작은 일드 프랑스마저도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노르망디 공국은요, 이 일드 프랑스에 비해서 한 5-6배 훨씬 더 크고요. 거기다 재판권에다가 군사권에다가 모든 화폐 발행권까지 모든 국가 기능을 독재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죠. 뭐 불란서의 가스코뉴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 왕이 이제 주군이에요. 영국 땅을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영국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중세사회를 잘못 이해해서 나온 얘기고요. 이제 형식적인 주군으로는 프랑스 국왕을 섬기는 거지만 뭐 자신이 또 국왕이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이 계산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하튼 이 중세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회령도 사실상 교회령은 어디에 충성을 바칠까요? 국왕에게 절대 충성을 바치지 않아요. 교황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어 있죠. 국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을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국가 내에 지금의 국가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수많은 통치체제, 수만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최종심은 프랑스 국왕이 행사하게 됩니다. 최종심은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자, 제가 옆으로 많이 샜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들의 재판 과정에서 동물들은 인간처럼 유치소에 갇히기도 합니다. 결국 다른 방에 투옥된 범죄자들과 똑같은 신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물들도 유치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피고의 90%가 돼지라는 점입니다. 13, 17세기 동안 유럽에서 재판을 받은 동물들 중 90%가 돼지입니다. 기록보존소에는 총 35건의 동물 재판 기록이 현재 남아있죠. 왜 돼지가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실 인육을 먹은 동물은 돼지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늑대나 멧돼지나 이 동물들이 육식 동물들이 도시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사람을 물어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육을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건
이 동물, 이 돼지가 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다른 육식 동물들과 달리 유독 돼지만 기소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중세인들의 실용적 사고방식 때문은 아닐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이 시장에 출몰해서 난장판을 벌이곤 한 것이 이 돼지입니다. 중세에는 시골만큼이나 도시에서도 거리를 서성이는 돼지가 자주 목격되었죠. 상점을 약탈하거나 잘 가꾸어 놓은 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돌진하여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신생아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중세인들은요, 이 돼지가 책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 재판을 받게 되는 사연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돼지라는 놈이 이 책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법정에 세우고 변호사를 뽑아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재판 비용을 대주고 먹이를 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이 중세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인간과 똑같이 책임을 질 줄 알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면 당연히 변호사도 선임해 줘야 되고 변론의 기회도 대줘야 되고 재판 비용도 대줘야 되고 먹이도 주고 유치소도 마련해 주고 해야 된다고 본 것이죠. 이 중세인들의 법정서는요, 오늘날과 달리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의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이 동물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인이 동물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채도 인정되어 성지순례를 떠나야 했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형을 당하는 돼지보단 약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예를 들어서 어디를 산책을 하는데 가지고 갔던 개가 고양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개가 사람을 물었다. 이렇게 되면 관리 책임을 묻겠죠. 개가 문 것은 주인이 잘못 관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중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동물들이 스스로 이 책임을 질 수 있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실상 동물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인간 법정에 동물을 기소하는 이러한 해괴한 간행은 이 그리스도교가 매우 강력히 이 중세사회의 일상생활에 들어온 시대에 파문 절차가 일상화되면서 나타난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이 피조물에 대한 파문에는 나름의 전통이 있었죠. 사실 여기에 앞서서 이 파문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뭐 저번 학기랑 작년까지는 계속 이제 고대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했는데 어떻게 이번 학기는 뭐 똑같은 거를 계속 우려먹을 수는 없고 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참 그 조율하기가 어렵네요. 여하튼 이 파문이라는 것의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종교재판 파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카노사의 굴욕 이외에도 갈릴레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 파문이 있는데요. 이 파문은 사실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공민권 박탈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태어난 적도 없고 또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중세사회 뭐 1700년대까지만 해도 사망신고, 출생신고, 결혼신고를 국가에다 하는 게 아니고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상 교회에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출생 기록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혼 기록도 죽은 자가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면 결혼 기록도 지워지는 거고 모든 기록이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현대 개념으로 얘기하면 공민권 박탈이죠. 다시 말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죽여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죽였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어차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파문, 종교적 파문이라는 말은 현대 개념으로는 뭐 어느 종교에서 나를 파문해도 제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뭐 그쪽 근처에만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종교적 파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민권 박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 피조물에 대한 파문에는 나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구전설에 따르면 성 베르나르가 어느 날 수도원에 도착하자 파리떼가 몰려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해요. 이 화가 난 성 베르나르가 파리를 파문했고 파리가 곧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성 베르나르라는 분이 좀 성격이 좀 이상한 뭐 파리떼가 몰려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래요. 이 앞에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뚝 잘라버리니까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네요. 여하튼 이 파리떼가 몰려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성 베르나르가 이 파리를 파문했고 이 파리가 곧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약 성서에 따르면 예수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갑자기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을 저주하고 그들을 악마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동물이나 식물의 잘못을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성 베르나르의 파문 설화는요, 이 동물 재판과 관련하여 또 다른 생명체들이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후 인간이나 척추동물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곤충 떼들이요. 뭐 예를 들어 메뚜기 떼들이 밀을 뭐 먹어 치운다든지 여러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설치류, 무척추 동물의 무리들, 이러한 동물들, 이러한 생물들에 대한 재판은 유럽,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나중에 미국에서도 기아가 퍼지면 재앙 때문이라며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소송이 계속됩니다. 그래요. 기아가 이 곡물 생산이 급격히 떨어지고 또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거나 그러한 재앙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동물들, 곤충, 설치류, 무척추 동물의 무리들까지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거머리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보니까 거머리가 물고기의 피를 빨아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마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의 경우 이 거머리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어부들의 시리와 원성이 커지게 됐죠. 이에 대처하기 위해 1451년 로잔 주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거머리가 법정 소원에 응하고 또한 물고기의 피를 빨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 훈방할 것이라는 제안을 거머리에게 합니다. 만일 법정 출석을 하지 않거나 경고를 무시하면 항상 3번의 기회를 주어서 3번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게 되죠. 이 거머리의 걸석 재판 중에도 거머리의 무죄를 변호할 변호사를 임명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거머리의 입장을 어떻게 변호한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거머리의 입장, 무죄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던 것이죠.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물 식구들을 많이 불렀네요. 고슴도치가 이 재판을 받은 기록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이 고슴도치를 마지막으로 모셔봤죠. 자, 중세 동물재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4주차죠? 4주차니까 이번 주에는 주차과제를 하나 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만 뭐 다 관련이 돼 있긴 한데요. 하나만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세 시대의 동물 재판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동물 재판과 중세 사회를 이 중세 사회는 이 동물 재판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이 입장을 써주셔도 좋고요. 이 동물 재판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종교적 파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세사회의 지방분권적 성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다음 시간에는 뭐 수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동물재판도 13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마녀사냥도 13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왜, 그리고 동물재판이라는 것이 왜 13, 18세기에 나타나게 됐는지 한번 같이 놓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합리적이고 참 해괴한 일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마녀사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별로 다음 주에는 끔찍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최대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